여러분 한 주간도 행복하셨죠? 네, 얼굴에 행복이라고 써 계시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런 바탕을 가지고 이제 지난번에는 85년에 선교가 시작된 그 배경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85년 4월 5일 아펜젤라하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교육이에요.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가 왜 일본에게 36년 동안 속국이 돼서 나라를 빼앗겼을까요? 근데 공부를 해보면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돼서 1945년에 일본이 원자폭탄 투하 때문에 항복함으로 우리가 정말 어부지리로 해방 강복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36년이라고 그러는데 공부를 해보면 이미 1880년대 말부터 일본은 우리나라에 군인을 보내고 우리나라를 무력으로 집적거리고 결국은 청일전쟁 후에 우리나라를 자기의 속국으로 일본으로부터 뺏어버린 거예요. 약 50년입니다. 근데 저는 정말 그것이 알고 싶다. 저는 배고픈 건 잡아도 궁금한 건 못 잡는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네.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일본 분들이 보신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보다 IQ, 뭐 지적 능력이 약합니까? 아니, 뭐 일본 사람들보다 미안하지만 못생겼어요? 아니면 무슨 게 체격이 작아요? 오히려 외구라는 말은 체구가 작다는 거예요. 워낙 일본의 원주민들은 작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일본에게 50년을 뺏겼냐고. 그것이 알고 싶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학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도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어려운 게 지금 당파 싸움 하듯이 여당, 야당, 뭐 진보, 보수, 뭐 옛날에는 전라도, 경상도, 요즘은 이남, 이부. 이게 우리나라 분열의 영이 수백 년 동안 조선을 망하게 한 거래요. 그래서 어떤 역사를 관심하는 분이 왜 조선이 망했냐? 왜 일본에게 졌냐? 맨날 나라 살릴 생각은 안 하고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고 걱정하는 정치가들보다 맨날 당파 싸움하다가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정치가 권력을 갖고 녹을 먹고 있었던 그런 나쁜 놈들 때문이다. 뭐 이제 이러고 흥분하는 분,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다른 쪽에서 하나 설명을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진 이유는 교육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그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서양 교육, 그게 그 당시에는 근대 교육입니다. 근대 교육이 우리나라보다 약 35년에서 40년 먼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근대 교육에서 배운 게 뭐였냐? 우리나라의 근대 교육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어떤 교육기관이 있었어요? 서당. 서당에 가면 뭘 배워요? 한문 배워요. 하늘천 따지 배우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무슨 뭐라 그럴까, 삼강오륜 뭐 이런 거는 가르치죠, 서당에서. 그러나 서당에서는 물리학 안 가르치죠, 수학 안 가르치죠, 화학 안 가르치죠, 과학 같은 게 없죠. 근데 서양에는 이미 근대 교육이 생겨서 화학, 물리학, 뭐 지리, 역사, 뭐 별별 학문의 세계가 다 열려가지고, 그래서 서양 문화가 동양 문화보단 뿌리가 얕은 것 같은데도 오히려 세계를 끌고 가는 그런 그 힘을 갖게 된 게 바로 그 서양 문화의 근대 교육이거든요. 일본 우리나라보다 35년 근대 교육을 빨리 받아들여 가지고 과학을 배우다 보니까 거기 뭐가 만들어지냐면 폭탄도 만들 수 있어, 무기도 만들 수 있어. 워낙 교육의 목적은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침공할 때 일본은 대포가 있었다, 폭탄이 있었고 총도 있었고, 근데 우리는 칼하고 창밖에 없었어요. 그거 알지도 못하는 거니까. 놀라운 거는요, 물론 교육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일본은 이미 30년 전에 신교육을 받아들이면서 영국하고 미국의 무기 제조법 이런 것 쪽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섬나라를 탈출하는 거는 한국과 같이 반도의 나라를 발판으로 해서 대륙에 살고 싶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륙에 진출하려면 무기를 가져야 돼. 그래서 그 교육과 개방을
이 사람들은 무력화를 하는데, 재밌는 거는 중국도 비슷한 시기에 개화가 됐어요. 일본처럼 근대 교육을 시작했는데 중국은 대륙성 기질이라 너무 땅덩어리가 많고 넓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교육이 개화가 전부 전파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렸기도 했거니와, 개화가 되고 교육을 받았어도 그 사람들은 무력 침공은 아직 생각도 안 하는 거야. 교육의 목적이 그게 아니니까. 근데 일본은 그걸, 교육의 목적을 그런 쪽으로 근대 무기를 발전시키고 이런 걸로 발달을 해가지고 나중에 청일전쟁에서 그 큰 나라 청국을 일본이 이기잖아요. 그게 교육의 힘입니다. 그래서 근대 교육하면서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왜 조선이 일본에게 먹히냐, 와보니까 무지해. 무지하다는 걸 배우지를 못하는 거야. 그냥 한문과 사람답게 사는 그런 뭐 삼강오류는 배우는데 천체의 원리를 아는 무슨 뭐 우주라든지 과학이라든지 무슨 물리라든지 지리라든지 이런 게 없어. 그런 게 일본에게 진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에게부터 나온 얘기인데, 옛날에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게, 아는 것이 힘. 들으셨네요? 배워야. 그게 선교사들이 시작한 말이에요. 왜? 이 조선민족이 너무 무지몽매합니다. 조선민족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삽니다. 배워야 일본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선교사들의 얘기예요. 이거를 제대로 배워갖고 농촌 계몽운동을 일으키고 교육운동을 일으켰던 감리교의 최용신 씨 같은 분이 있어요. 상록수의 주인공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감리교 장로교회들이 시골 교회에서도 뭘 했냐면 문맹퇴치운동, 야학. 왜? 아는 것이 힘이니까. 이게 1885년부터 1940년대까지 우리나라 농어촌을 비롯해서 어디든지 가면 교회가 야학하고 문맹퇴치운동하고, 그러면서 늘 밥 먹듯이 하는 말이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그러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교육을 누가 시작했냔 말이에요. 미국 감리교에서 들어온 아펜젤러 목사가.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교육선교사라고도 얘기해요. 와서 제일 먼저 남자 학교를 시작했는데 85년에 들어와가지고 85년 그 해에 배제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 배제학교라는 이름은 아펜젤러가 지은 게 아니고 고종 황제가, 왜 지난 시간에 말씀 84년에 맥클레이가 와서 미국에서 교육 선교사 들어와서 학교를 해도 좋다 그랬는데, 어느 날 보고를 받으니까 아펜젤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들어와서 학교를 세워갖고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기특하군, 약속을 지키고 그렇게 와서 학교를 하다니 내가 이름을 지어서 함사하겠다. 그래갖고 고종 황제가 배제라는 이름을 했는데, 인재를 배양하고 양성해서, 고종의 마음도 똑같아. 일본을 이기는 나라, 배워야 사는 나라, 무지를 깨트리는 나라 만들어 달라고 하는 뜻에서 배제학교라고 하는 이름을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근대 교육은 선교사가 시작했어요. 언더우드 장로교 목사님들도 물론 들어와서 처음에는 그분은 학교라는 이름으로 안 하고 고아원을 하면서, 왜? 고아들이 너무 많으니까. 왜? 가난에 굶어 죽어간 부모들이 그때 많아요. 근데 전쟁보다는 그 고아들을 데리고 그 고아원에서 또 학교를 한 거예요. 고아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경신이라고 하는 학교로 발전을 해나가죠. 1885년인데 이분들이 들어와서 근대 교육을 시작했으니까, 근대 교육이라는 게 요즘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가는 게 이제 근대 교육이잖아요. 그게 서양의 그 근대 교육 시스템이잖아요. 1902년 통계인가 보면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가 약 750개랍니다. 나라가 세운 학교가 아니고요. 그 중고등학교 750개가 전부 다 감리교 장로교가 세운 학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대 교육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거예요.
그 근대 교육기관 배제를 공부하고 나온 사람들이 다 독립운동가 건국운동 한 분들이 다 거기서 나왔어요. 엄청난 겁니다. 그런 운동을 누가 했느냐? 감리교, 장로교.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 조선에 그 당시에 무지몽매하고 근대교육이라고는 세국정책 때문에 더 그렇잖아요. 받아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조선 사람들을 교육으로 개화시키는 일에는 한국교회를.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정부가 이제 공립학교들을 이제 세워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이제 뒤따라오게 되는 거니까 이게 교육의 가장 효시는 기독교고, 그 기독교 학교들의 중점이 뭐냐면 물론 뭐 학문을 가르치는 게 과학도 가르치고 물리도 가르치고 지리도 가르치고 역사도 가르치는데 그들의 교육의 기초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재를 만들어서 그들로 이 민족을 섬기는. 그래서 그 배제 학당을 시작한 아펜젤라 목사님이 그 배제의 교훈이에요. 지금도 교훈이 뭐냐면 큰 자가 되기를 원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 민족을 섬겨라. 이 무지몽매한 조선 백성을 섬겨라. 이 망해가고 있는 조선을 섬겨서 이 나라를 변화시켜라. 너희들이 공부해서 나가서 농촌 계몽운동하고 나가서 문맹을 퇴치하고 너희들이 이런 운동을 해서 이 나라를 세워라. 이런 교육운동을 배제학당에서 시작하고 경신에서 시작하고 이화학당에서 시작했는데 여기서 잠깐 여기 오늘 여자분들만 많이 오셨는데 130년 전에 여자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130년 전에 지금 여자야 남자보다 높으신 분들인 줄 알죠 제가. 근데 130년 전에 여자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여자는 호적의 이름이 올라가지는 않기 때문에 여자는 이름이 없어요. 지금 이름들 한번 여쭤보면 이름 다 예쁜 이름들이 많은데 옛날에는 양반집에서도요 큰딸 작은딸을 구분하는데 구분은 해야 되잖아. 큰딸아 작은딸아 못하니까 큰딸은 갓난이 작은딸은 언년이 뭐 이 정도가 이름이고 왜 이걸 호적에도 안 올라가? 못 올라가. 호적에는 남자 이름만 올라가잖아요. 여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여자가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배울 필요가 없어. 그 여자가 공부한 사람은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때는 부자도 여자는 공부를 잘 안 가르쳐요. 양반 중에 깨인 분들이 자기 딸을 한문을 좀 가르친 분들도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그만큼 교육 기회라든지 사람답게 사는 기회가 없고 여자는 그냥 와서 시집 와서 애만 낳아주고 살림이나 하면 그게 여자야. 그런데 놀랍게도요 1885년에 배제학당이 세워졌다네요. 같은 해에 여자 학교가 세워졌어요. 이건 정말 잊을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누가 그랬을까요? 선교사인데 여자 선교사라고 있어요. 메리 스크랜튼이라는 분인데 여러분 메리 스크랜튼 이름을 오늘 처음 들어보는 한국 여자분들은 회개해야 돼요. 그분 때문에 오늘 남녀 평등이 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메리 스크랜튼이 남자 학교 배제 학교를 세우는 걸 보고 요즘 애들 말로면 열받은 거야. 아니 왜 남자만 가르치냐 말이야. 남녀가 평등하고 이분은 성경을 배운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남자하고 여자를 평등하게 만드셨. 아니 왜 여자만 가르쳐? 그래갖고 여자 학교를 시작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고종의 부인이 누구라고요? 명성황후. 민비 아니고 명성황후 그 얘기를 기특하네. 아니 여자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어 그런 기특한 발상을 한 여인이 누구냐? 그 여자 학교 이름은 내가 정해줄게. 그래서 명성황후가 직접 한문을 써서 이름을 정해주는데 조선의 순결하고 정숙한 여인, 백꽃같이 깨끗하고 정결한 조선의 여인들을 길러주십시오. 이화학당.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교육기관이에요. 그 이화학당이
이화 여자 중학교, 이화 여자 고등학교다 나중에 이화 여자 대학까지 가는데 그걸 다 누가 시작하냐면 메리 스크랜튼이라고 하는 감리교 선교사인데 이분은 목사도 아니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권사쯤 된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너무 억압받고 학대받고 사람 이하의 대접을 받고 교육의 기회도 못 받고 이러는 여자들을 보고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평생을 조선 여자들의 교육, 조선 여자들의 사람 대접받는 것, 이걸 위해서 이분이 평생을 이 땅에서 사시다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두셨어요. 그분이 메리 스크랜튼이에요. 근데 우리 조선 여자들은 모르죠. 자, 오늘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다음 시간 예고편 하나 더 할 텐데 그때 여자들은 교육만 못 받은 게 아니라 병원도 못 갔어요. 왜? 한의사가 있어도 한의사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주로? 남자. 그러면 그 당시 여자들이 한의사한테 배가 아프다고 해서 나 배 좀 봐줘요 그래요? 나 열나요 그러고 맥 잡아달라 그래요? 못해요, 의사가 있어도. 양반집일수록 더 못해. 그래서 그 당시 여자들은요 병에 걸리면 죽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뭐 감기 정도 갖고는 죽기 기다리지 않겠지만 그렇죠. 중환병에 걸리면 치료받을 데가 없습니다. 죽기를 기다리는데 어떤 분은 아예 그냥 죽기를 기다리는 게 무당불로다가 구태대. 그게 조선 여자들의 그 당시 운명이에요. 살면 천운이고 죽으면 제명이 거기밖에 안 된다. 그렇게 치부하던데. 그때에 남자 병원은 85년 4월에 아까 얘기한 알렌이라든지 감리교의 스크랜튼이라는 의사가 들어오면서 병원들이 막 활성화를 되는데 여자는 치료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1887년 그분들이 들어오고 약 2년 만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병원이 시작됩니다. 누가 이걸 준비했느냐? 메리 스크랜튼이요. 여성병원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여자 의사가 와야 되잖아. 미국에서 여자 의사를 불러들였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최초의 여성병원이 보구여관. 어떤 분 왜 모텔 이름이 들어가냐 그러는데 한문으로 보호하고 구제받을 여자는 여자여가 아니라 계집여야 그때는. 관은 머물관. 여자 환자들이 머물면서 구제하고 보호받는 집. 요즘 말하면 여성병원이 시작되고 나중에 알렌이 하던 제중원이 그 다음 해에 부인과를 개설하면서 여자 의사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여자들이 치료받는 길, 건강하게 사는 길, 사람답게 사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 1885년, 6년, 7년 그때부터 이런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한민국의 여자분들은 미국 감리교 장로교의 의료 선교사들 때문에 우리가 사람답게 치료도 받고 사람답게 공부도 하고 그래서 오늘의 남자들을 휘두르는 여자가 됐다. 뭐 이 정도 하면은 그 옛날에 여성병원의 원장 이름이라든지 그 여자병원이 가능하도록 한 메리 스크랜 이런 분들 정도는 달달달달 외워도 모자랄 판인데 오늘 처음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역사에 무관심하면서 살았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자 의사, 여자 의사, 교육 선교사 보내서 교육, 의료, 남녀 평등 이런 걸 통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변화시키고 뒤집고 개화시키고 하는 이런 일들을 130년 전에 막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한국교회가 세웠다. 그렇게 명제를 정해줘도 누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많이 해야 되지만 사실은 역사 공부를 해야 이게 우리 뿌리거든. 정체성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알려면 역사를 배워야 돼요. 한국 교회는 이 나라를 살린 교회로구나. 그런 정체성이 되면 우리가 그 다음에 사명이 생기죠. 우리 지금 한국교회 교인으로서 우리도 이 나라를 살리는 일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뭔가 봉사도 많이 하고 정말 이 나라를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데까지 우리가 결단하기 위해서는 이런 역사의 뿌리를 통한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어떻게 여성병원들이 만들어지고 여성병원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저분들이 했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조금 더 이제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우리나라 뭐 애국운동, 독립운동 쪽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시간 아마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생전 처음 들어보는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야, 이게 한국교회 뿌리로구나, 이게 대한민국의 뿌리였구나, 이제 이런 걸 깨달으면 자기의 지금 정체성이 생기고 존재감이 확실해지고 거기서 비전도 사명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한 주일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다가 다음 주에도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